대형 트럭의 운전대는 지름이 20에서 22인치에 달합니다. 이는 차문 폭만한 크기로 운전자는 운전대를 정신없이 돌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4분의 1바퀴만 돌려도 40톤의 강철 화물을 곡선로에서 회전시킵니다. 적재된 트럭 무게는 8만 파운드이며 운전자는 양손으로 편안하게 조종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질량을 움직이는 데 드는 노력과 실제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더 큰 운전대가 단순히 돌리기 쉬웠다면 모든 스포츠카는 배의 키만큼 큰 운전대를 달고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파워 스티어링이 실제로 모든 일을 한다면 운전대의 크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트럭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각도로 운전대를 돌릴까요? 이 모든 것이 지렛대 원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엔진과 유압장치가 더 강력해질수록 운전대가 더 작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럭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들은 결코 느끼지 못하는 어떤 힘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운전대는 지렛대입니다. 그게 전체 메커니즘입니다. 운전대는 회전 시스템에 연결된 지렛대이고 지렛대가 클수록 토크, 즉 실제로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힘이 줄어듭니다. 토크는 힘의 반지름을 곱한 값입니다. 운전대의 반지름을 2배로 늘리면 필요한 근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트럭 공학의 통찰이 아닙니다. 이건 300년 전의 물리학입니다. 트럭의 큰 운전대는 아주 긴 지렛대일 뿐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자동차에서는 이게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대부분의 힘든 작업을 대신해줍니다. 앞차축은 상대적으로 무게를 많이 지지하지 않고 도로에서 오는 피드백 힘도 작아서 14인치 운전대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서는 최신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장착된 트럭조차도 운전자의 팔이 여전히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단순히 조향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잡아내는 역할까지 하죠. 운전대 크기는 단순한 기계적 편의가 아닙니다. 그 자체의 형태에 내장된 안전 여유분이며 물리적으로 상황이 거칠어질 때마다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운전대가 더 넓은 조향 범위, 더 많은 회전, 더 많은 컨트롤, 즉 배의 키처럼 손으로 돌려서 선박을 방향 전환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제어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트럭의 큰 운전대는 더 많은 회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크를 증폭시키고 도로에서 스티어링 링크를 통해 운전자의 손으로 전달되는 힘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실제로 같은 동작을 할 때 승용차 운전자들보다 운전대를 덜 돌립니다. 트럭의 조향 기하학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입력으로 높은 지렛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넓게 돌리면서 많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옛날 선장이 폭풍 속에서 거대한 키를 돌리는 영화 같은 해양 이미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트럭의 물리적 원리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큰 운전대는 회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밀함과 충격 흡수를 위한 것입니다. 적재된 대형 트럭의 앞차축에는 조향장치에 직접 가해지는 1만 2천에서 14,000파운드의 하중이 실려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손에 쥐어진 운전대와 연결된 부품 위에 6에서 7톤의 무게가 얹혀있는 셈입니다. 유압 파워 스티어링이 밀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그 반대 방향으로 별도의 힘, 즉 피드백 힘이 존재합니다. 도로에서 바퀴를 통해 차축을 거쳐 조향장치를 지나 운전대까지 다시 밀려오는 힘입니다. 자동차가 포트홀을 밟으면 그 피드백은 작은 충격, 즉 운전대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 미세한 떨림에 불과합니다. 트럭이 같은 포트홀을 밟으면 조향장치를 통해 되돌아오는 피드백 힘은 한 손으로 메디신볼을 잡아내는 것과 맞먹습니다. 단 그 순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고 그 메디신볼의 무게는 작은 사람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작은 운전대는 피드백이 훨씬 거칠고 위험하게 전달됩니다. 지렛대의 원리는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짧은 지렛대는 운전자가 힘을 주기 쉽게 만들지만 동시에 도로가 운전자에게 반작용을 주기도 더 쉽게 만듭니다. 작은 운전대에서는 도로의 충격이 기계적인 완충 없이 날카롭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큰 운전대에서는 같은 충격이 지렛대의 전체 반경, 즉 운전자의 양팔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손목이 꺾이거나 어깨가 삐지기 전에 시스템에 흡수됩니다. 큰 운전대는 단순히 방향을 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40톤의 물리적 힘과 두 손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게 진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불안해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에서 앞바퀴가 터지면 트럭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닙니다. 타이어가 터지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축하중의 불균형이 생기고 조향장치는 강하고 빠르게 튕깁니다. 작은 운전대에서 그 충격이 주는 피드백 힘은 운전자의 손목을 비트는 정도가 아니라 부러뜨릴 만큼 강합니다. 큰 운전대는 그 순간적인 힘의 급증을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줍니다. 그 순간 운전대의 지름은 운전자가 통제력을 유지하느냐, 시속 70마일에서 두 손을 모두 놓치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향을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두 차량, 즉 시내버스와 포뮬러1 자동차를 비교해 봅시다. 시내버스의 운전대는 세미트럭의 것만큼이나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는 비슷한 압축 하중을 견디고 비슷한 피드백 힘을 발생시키며 한 명의 운전자가 동일한 물리적 문제를 책임집니다. 버스는 이 규칙을 확인시켜줍니다. 즉, 질량과 피드백 힘이 운전대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포뮬러1 자동차는 이 규칙을 깨뜨리는데 바로 그 점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F1 자동차의 운전대는 대부분의 세단보다도 작으며 때로는 지름이 겨우 10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 전체 무게가 1600파운드도 안 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F1의 서스펜션 기아 구조와 공기역학적 다운포스는 운전대에서 느껴지는 조향 피드백을 거의 없애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물리적 힘은 자동차의 설계에 의해 운전자의 손에 닿기 전에 걸러지며 남은 힘만이 정교하게 설계된 작은 운전대를 통해 전달되어 피드백에 충격 없이 정확한 입력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 드라이버들은 손과 손목 부상을 입곤 합니다. 이들은 작은 운전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극한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운전대는 가장 빠른 차량에 존재하는데 이는 속도가 피드백을 더 쉽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차량들이 운전대가 어떤 충격도 흡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트럭은 그런 전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트럭은 도로가 갈라지고 포트홀이 생기고 타이어가 찢어지고 횡풍이 앞차축에 측면 하중을 가하는 현실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큰 운전대는 솔직한 물리적 문제에 대한 솔직한 해답입니다. 그 운전대가 그렇게 커지게 된 이야기는 트럭이 점점 무거워지던 1910년대와 1920년대, 즉 조향 기술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던 초기 트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트럭에는 파워 스티어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운전자의 근력이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짐실은 트럭 조향은 육체적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운전자들은 트럭 어깨라 불리는 증상을 겪었으며 이는 10시간 넘게 조향 저항과 싸우며 생긴 반복적 스트레스 부상이었습니다. 어깨가 찢어지고 팔꿈치가 망가지며 손목이 붓곤 했습니다. 바퀴가 커진 건 필연적이었으며 엔지니어의 계산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큰 지렛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920년대 일부 장거리 운전사들은 핸들을 잡기 편하게 밧줄과 가죽 조각으로 감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실은 트럭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단순히 손으로만 핸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핸들에 기대어 체중을 실어 돌렸습니다. 그 핸들은 단순한 조작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레슬링 상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앉은 채로 나무로 된 핸들을 통해 도로와 육체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대형 트럭의 표준 장비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약 30년 동안 한 세대의 트럭 운전사들이 조향 저항에 맞춰 몸을 단련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설계 결함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 핸들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힘을 유압 장치에 맡기고 있지만 현대 트럭에 전해진 핸들의 크기에는 그 모든 육체적 노동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핸들은 거의 모든 것의 배경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온 목재를 실어온 세미 트럭도 맨홀 뚜껑만 한 크기의 핸들을 잡고 운전사는 사흘 동안 손바닥을 통해 도로의 모든 균열을 느끼며 조향했습니다. 연료 탱크 트럭이 좁은 주유소 입구로 들어가면서 양쪽 펌프를 간신히 피할 때마다 운전사는 거의 2피트에 달하는 핸들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나가는 시내버스에는 운전사가 빨간불에 양쪽 팔꿈치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큰 핸들이 달려 있습니다. 정류장 사이에서는 그 핸들이 책상 역할을 하기도 하죠. 트럭이 빙판에서 잭나이프 사고를 낼 때 사고 조사관들은 미끄러지기 직전 운전사가 핸들을 몇 도나 돌렸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큰 핸들의 느린 조향비,
즉 자동차와 같은 도로 각도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돌려야 한다는 점이 종종 운전자가 과도하게 조향해서 잭나이프 사고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자동차에서는 당황하면 순식간에 과도하게 핸들을 돌리게 됩니다. 트럭의 큰 핸들은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딱 적당히 늦춰줍니다. 광산 트럭, 즉 노천광에서 400톤의 광석을 운반하는 트럭들은 식탁만 한 지름의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축을 움직이는 유압 장치는 집 한 채도 들어올릴 만큼 강력합니다. 운전자는 지상 3층 높이의 운전실에 앉아 대부분의 다리가 공공도로에서 허용하지 않을 만큼 무거운 하중을 앞차축에 싣고 그 피드백을 제어할 수 있는 크기의 핸들로 조향합니다. 트럭 조향의 역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로브라고 불리며 대형 핸들의 테두리에 고정하는 작은 회전식 부착물로 운전자가 두 손으로 번갈아 돌리는 대신 한 손으로 핸들을 빠르게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장치는 바로 그 핸들이 너무 크고 급격한 회전을 위해 필요한 회전 각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고 이후 금지되었는데 노브가 운전자의 소매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핸들 반동에 걸려 조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정말 정확하게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농업용 콤바인은 진동 흡수를 위해 부분적으로 크기가 큰 핸들을 사용합니다. 울퉁불퉁한 밭을 하루 종일 운전하는 농부는 지속적으로 약한 진동을 관리해야 하며 큰 핸들은 그 진동을 양팔 전체로 분산시켜 손목에 집중되지 않게 해줍니다. 소방차의 핸들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방관들이 장갑을 낀 채로 도착하기 때문이며 장갑을 낀 손으로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폭이 필요하고 동시에 긴급 상황에서 충분한 지렛대 효과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시멘트 믹서가 좁은 길을 돌 때는 1818년에 독일의 엔지니어 게오르크 랑켄스페르거가 공식적으로 해결한 조향 기하학 문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커만 조향이라고 불리며 앞바퀴의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약간 다른 각도로 회전해야 타이어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원리는 도시를 누비는 콘크리트 트럭의 큰 조향비에 적용됩니다. 스쿨버스 기사들은 매일 아침 승용차 운전자가 경험 못한 핸들로 좁은 공간에 후진 주차를 하죠. 자율주행 트럭 프로그램 초기, 엔지니어들은 자동차형 조향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작고 인체공학적이었지만 그들은 곧 폐기했습니다. 작아진 조향 장치는 숙련된 운전자들이 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물리적 피드백 데이터를 없애버렸습니다. 핸들의 크기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잘 논의되지 않는 진짜 절충점이 있습니다. 더 큰 스티어링 휠은 조향비를 느리게 만듭니다. 같은 도로 각도를 얻으려면 더 많은 각도로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급한 회전을 할 때 핸들을 90도 정도 돌릴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같은 동작을 위해 300도까지 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는 과도한 조향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엔지니어링 결정입니다. 하지만 밀집된 도심 환경, 복잡한 배송 경로, 하역장, 좁은 골목에서는 그 느린 조향비가 실제로 한계가 됩니다. 도시 배송 트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로 약간 더 빠른 조향비와 다소 작은 핸들로 설계됩니다. 물리 법칙도 도시 규모에서는 약간은 예외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볼보와 다임러의 테스트 차량에서 이미 운용 중인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핸들과 앞 차축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 트럭에서는 핸들이 디지털 신호를 보내고 컴퓨터가 그 신호를 차축의 움직임으로 변환합니다. 핸들의 직경은 사실상 소프트웨어 설정이 됩니다. 한 세기 동안 핸들 크기를 결정했던 물리적 지렛대 원리는 갑자기 하드웨어와 무관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스티어 바이 와이어 트럭은 전역식 사용 접시만 한 크기의 핸들로도 조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율주행 트럭팀이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피드백이 없는 운전자는 상황인지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횡풍에서 도로가 하중을 받는 느낌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타이어가 미세하게 고장나기 시작하는 끌림도 느낄 수 없습니다. 약간 젖은 도로와 곧 위험해질 도로의 차이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이러한 피드백을 인위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휠오브의 모터와 액추에이터를 통해 도로가 밀어내는 물리적 감각을 재현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핸들의 기능을 전자장치에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단순한 부수 효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데이터였습니다. 큰 핸들은 사실 운전자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도로가 반응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이 간 아스팔트의 모든 마일, 모든 포트홀, 횡풍이 앞차축을 옆으로 미는 모든 순간, 타이어가 터지며 연결부를 통해 힘이 급격히 전달되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핸들의 지름은 그러한 물리적 현상과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인간 신체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협상된 경계입니다. 핸들이 그 크기인 이유는 도로가 정확히 그만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